이제 우리는 인류 최초의 역사책인 성경을 펼치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성경 속의 얘기들을 조사 연구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갑작스러운 운명과 파멸로부터 구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서술한 믿을만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전설과 신화의 단순한 모음집일까요? 몇몇 현대 비평가들이 주장하던 말입니다. 성경의 지지자나 회의론자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뛰어난 전문가들은 성경과 연관된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으며 그 결과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스타파네 아저씨가 우리를 이 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우리는 바위 사이를 지나 벼랑 사이로 가고 있었어요. 꼭 오솔길 같았죠. 난 지쳤어요. 숨도 차고요. 언제 그 방주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니 엄청나게 큰 배가 바로 밑에 있었어요. 안개 속에 말이에요. 그건 마치 꿈속에 보는 것 같았어요. 1959년 우리는 아라렛 산 위를 비행하다가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꼭 유람선 같기도 하고 커다란 기차 화물칸 같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터키 동부에 있는 높은 산, 차가운 빙하 밑에 먼 과거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은 5,000년 전의 나무 배이며 그 안에는 축사와 새장이 갖춰졌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항공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아라렛산에 숨겨져 있는 신비를 풀어갈 새롭고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고대의 배를 직접 보고 촬영한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해명의 빛을 던져줄 자료를 얻을 것입니다. 고대의 전설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외에도 많은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위성사진이나 각종 실험 등의 현대 기술로서 밝혀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노아는 어떤 방법으로 그의 큰 배를 만들었을까요? 또한 그와 그의 가족은 지구가 겪은 가장 큰 재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진이나 그 밖의 증거품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전설 속의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는 놀라운 순간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찾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고대의 신비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고고학적인 탐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탐구는 방주 그 자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방주를 찾아내고 이 엄청난 신비를 푸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아낸다면 제 생각에는 전 세계를 휩쓴 홍수에 대한 창세기의 서술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될 것입니다. 만약 노아의 방주를 찾아낸다면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영원, 또 매일매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자가 몇 년 전 이곳 워싱턴에서 말했듯이 노아의 방주의 발견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며 또 예수의 부활 이후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 사고의 흐름을 모두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가장 잘 알려진 만큼 논쟁도 많이 야기시킨 대상입니다. 방주 연구가들과 학자들은 답을 내리기 힘든 진지한 질문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정말로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홍수를 피해서 거대한 배 안에 태워졌을까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어떻게 배 하나에 현재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다 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8사람이 그 모든 동물들을 보살피고 먹이면서 그 긴 시간을 바다에서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아라렛산에서 방주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를 제대로 갖춘 수십 명이 그곳으로 올라갔어도 왜 빈손으로 돌아왔을까요? 방주가 거기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터키의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보고는 환상일까요? 혹시 그것들은 그저 잘못 본 것에 불과한 보고서일까요?
그렇다면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에서 발견된 오래된 나무와 인조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이 질문들의 궁극적인 해답은 역사 속에 묻혀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과 새로운 고고학적 탐험에 의해 오랫동안 잊혀진 노아 얘기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방주가 실제 했다는 확실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앞서 방주를 찾고자 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앞선 탐험에서 얻어진 실마리를 쫓아 전설 속의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뎌 보겠습니다. 방주가 과연 실제 했는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랜 옛날 얘기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방주를 둘러싸고 있는 비밀의 벽을 깨는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시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시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날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시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페르낭 나바라시의 발견은 방주를 찾는 일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얘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얻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둘러싼 신비를 풀어내는 작업은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되죠. 왜 하나님은 세상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인간과 동물을 멸망시키려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이 몹시 악한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모두 말하지 않더라도 우선 고고학적인 기록들은 그들이 몹시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인류의 죄는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와 히브리의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인간들 사이에 극심한 타락과 잔인성이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은 수도 없이 행해졌고 사람의 목숨은 하찮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과 그의 가족만은 의로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 모두를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폭력과 죄악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나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고 그들에겐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의 며느리들까지 그의 가족 모두는 홍수에서 구원받을 것이었습니다. 단지 8명만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잣나무는 몹시 튼튼한 나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어떤 나무일까요? 잣나무는 종이라기보다는 제조법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특이한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껍질을 잘라내고 수액을 모아서 그것을 나무에 붙이는 접착제로 썼습니다. 일단 한 번 굳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지요. 오히려 나무의 어느 한쪽이 부러지죠. 베니와 합판처럼 잣나무는 얇은 판들을 여러 번 붙이는 공정을 거친 나무입니다. 이러한 공정을 거친 나무이건 아니건 간에 배는 그 엄청난 규모를 지탱하기 위해 매우 튼튼하게 지어져야 했습니다. 길이 300큐빗, 넓이 50큐빗, 그리고 높이 30큐빗, 큐빗은 약 13인치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만한 크기였을까요? 방주는 150만 입방피트의 공간을 그 안에 가지고 있지요. 기차 화물칸 170개와 같은 공간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짐작하려면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는 4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크기죠. 세계 기록을 모아둔 기네스북은 방주를 이제껏 만들어진 가장 긴 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USS 뉴 멕시코호와 USS 오레곤호를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종행비로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폭의 6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주의 엄청난 크기와 체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뱃속에서의 생활과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방주 모형 제작자인 에디 아트킨슨 씨는 방주의 축소 모형을 제작하고 그 안에 1200마리의 동물들을 손으로 깎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에게 방주 내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죠. 이 모형의 맨 위층에는 이 끝에서부터 방주 중앙까지 쭉 새들을 두었습니다. 방주 중앙에는 코끼리와 기린, 그 위를 지나는 좁은 통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다람쥐 같은 설치류의 집이 있고 곡물 저장을 위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이 있고요. 침실이 있고 화장실도 있지요. 이 모형의 가운데층에는 이 끝에서부터 커다란 고양이와 동물들을 모두 집어넣었어요. 호랑이, 사자 등등. 바로 그 옆에는 하마와 코뿔소의 자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 방주 모형의 정중앙쯤에 코끼리를 두었습니다. 코끼리 바로 오른쪽에 넓은 복도에는 기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얼룩말, 또 그 밖에 다른 집짐승을 두었지요. 저장을 위한 넓은 공간, 그리고 여기 이 아래는 먹을 것을 보관하지요. 가운데 층의 양쪽 끝에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아의 이웃은 그들을 비웃고 경멸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완성시켜 갔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크기의 배를 사람의 손만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노아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현대 기술의 도움 없이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문명이 남긴 유적들을 살펴보면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업적은 더욱 놀랍습니다.
고대 미노시인의 문명은 고도로 발달됐었죠. 큰 재해로 인해 파괴된 그들의 성전을 재건축하다 보면 그들의 대단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건축 기술이나 예술적인 디자인, 상감세공을 한 돌과 자연적인 통풍, 에어컨 장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든 여러 물건 가운데는 전기도금을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기도금한 물건들은 실제로 고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고대인들은 또한 건전지를 만들 수 있었고 전기를 일으킬 줄도 알았죠. 고대 마야인들은 태양력이 365.24201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만분의 2일 오차일 뿐이죠. 또한 21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중국의 귀부인을 봐도 놀랍습니다. 오늘까지 시신은 X선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발굴 당시 시신은 곱은 맨 밑에 매장되어 있었죠. 대단히 복잡한 구조의 관이었습니다. 석관 안에는 흥미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컴팩트에 담긴 보련지, 립스틱, 얼굴분, 브러쉬, 실크 장갑, 실크 스카프, 심지어 칠기까지, 그리고 악기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볼 때 고대인들은 노아의 방주 크기의 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만들어진 곳의 지리적인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방주가 제조된 곳은 슈루팍이라는 홍수 이전의 도시이거나 그 부근입니다. 아시리아에서 서령 문자로 홍수에 대해 기록한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과 꼭 일치를 합니다. 슈루팍은 홍수 이후에도 같은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지금 이라크 남부에 있습니다. 방주와 다다른 곳의 위치는 바로 터키 동부입니다. 방주와 항해한 거리는 520마일 혹은 그 이상입니다. 거대한 배가 드디어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짐승들을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동물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재주가 아닐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짐승들이 방주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들이 어떻게 이 위치를 알고 왔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로부터 곧 재난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본능에 의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끌려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들은 방주로 온 겁니다. 많은 경우 이런 일을 관찰할 수 있는데 큰 재난이 있을 경우 태풍이라든가 지진 혹은 지역적인 폭풍에도 짐승들은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죠. 바로 이것이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나오도록 자극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의 엄청난 크기 역시 몇 가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방주 이야기 전체의 신빙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모든 동물 한 쌍씩이 한 배에 탈 수 있죠? 그 수와 무게만 따져도 방주는 가라앉을 겁니다. 방주를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방주에 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에도 많은 동물이 있었죠. 고래, 그리고 여러 종류의 수중 동물들, 그리고 물론 대다수의 곤충류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에는 2500에서 2만 가지 종류의 동물이 탔을 거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각과마다 한 쌍의 조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개 종류가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넘지만은 그건 선택적인 육종에 의한 거지 원래는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방주 안에 태워진 동물 종류의 수를 생각하면 엄청난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알려진 모든 동물 종류의 조상을 실어야 하고 노아의 가족의 생필품을 위한 공간도 있었어야 하니까요. 동물들을 방주로 모으는 오랜 작업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은 그 일이 어리석은 짓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노아에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7일 후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땅 위에 자신이 만드신 살아있는 생물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몹시 마음이 아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닫아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아를 비웃었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파괴와 죽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가 보다. 그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했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심이 공포로 바뀌고 그들은 자신들이 비웃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배 위에 8사람 사이에도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에겐 먹을 것도 넉넉히 있으니 저 불쌍한 사람들을 태워주십시오. 나도 네가 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러나 여기는 더 큰 목적이,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야. 그의 타고난 성품 때문에 노아의 마음은 바깥의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주 그 자체는 어땠을까요? 방주는 대홍수 동안 어떤 일을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방주의 설계 내역대로 만들어진 외항선이 40일 동안의 폭우를 견뎌내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수개월 이상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방주는 물에서 안전하고 튼튼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크기의 나무배는 바다에선 전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대로의 방주는 그 설계와 구조면에서 볼 때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의 현대식 배라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의 대홍수는 물론 그보다 양호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뒤집혔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2-3시간 이상 버텨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라면요. 이 문제를 직접 실험해보기 위해 우리는 방주 모형을 해양연구소로 가져가 방주가 바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친 파도에 부딪혔을 때 파도와 그 수압으로 인한 압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방주는 내항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대단히 안전했습니다. 다음엔 실험 탱크의 파도를 2배로 강하게 해 실제 200피트의 파도와 맞먹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주는 내항성이 뛰어나며 대단히 안전했습니다. 위로 뛰려는 부력과 가라앉으려는 중력, 그리고 파도의 힘등이 균형을 이루어 방주는 기울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경사 90도까지 어디서나요? 다시 말하면 0도에서 90도 사이 어디서나요? 물에 뜨는 힘이 대단해서 곧 제자리를 찾아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방주는 매우 안전한 외항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4,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이상의 큰 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노아의 방주 제작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동물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실을 수 있는 배를 만들 만한 기술이 5,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가 전 세계를 휩쓴 홍수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방주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목격자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아라렛산 4,000m 위에서 가지고 온 나무 토막은 과학자들에 의해 5,000년 전의 것임이 입증됐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은 성경의 서술을 뒷받침해주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짐승들 한 쌍씩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홍수를 견뎌냈다는 것을 확증해줍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노아의 방주가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믿을 수 없는 재앙에 맞서서 거대한 임무를 완수해냈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고된 일과 이웃의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일에 충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할 때 비웃음과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변함없이 의로운 일을 위해 노력합니까? 아니면 너무도 쉽게 우리 주위의 자기중심적인 문화에 굴복합니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터키 동부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 차가운 빙하 밑에 먼 과거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은 5,000년 전의 나무 배이며 그 안에는 축사와 새장이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는 오래된 전설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항공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아라렛산에 숨겨져 있는 신비를 풀어갈 새롭고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고대의 배를 직접 보고 촬영한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해명의 빛을 던져줄 자료를 얻을 것입니다. 고대의 전설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 땅을 뒤엎은 홍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세계가 이제껏 겪었던 가장 큰 재앙에 직면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실종된 노아의 방주의 저자인 찰스 벨리시 씨는 저명한 언어학자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을 세밀히 연구해왔습니다. 노아와 그 홍수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다른 고대의 언어들 속에서 그와 똑같은 얘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어든 바빌론어든 고대 이집트어든 중국어든 산스크리트어든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각 얘기에서 부르는 노아의 이름뿐입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의 성경뿐 아니라 이슬람의 성경인 코란에도 나타납니다. 코란에 나오는 노아는 아랍어로는 누인데 그 역시 가족과 함께 방주를 타고 홍수를 피합니다. 이 기록들은 분명히 노아의 전설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해줄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홍수에 대한 기록은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바빌론, 아카디아, 그리고 수메리의 서령 문자 점토판에 새겨져 있어요. 애들은 기원전 700년 정도 된 것들이죠. 그러나 중국의 한자에서 그보다 더 오래된 홍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한자들은 정말로 오래된 것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한자는 청동 그릇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의식을 위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그릇 안쪽 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청동기 기록이라고 이름 붙여졌죠. 또 이 청동 그릇들은 기원전 1700년경의 은왕조 시대의 것인데요. 홍수가 끝난 시간과 약 600년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홍수에 대한 구전설화를 연구해보면 약 200개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구전설화들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우리는 노아와 홍수 둘 다의 역사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발견했던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포함한 세계 전역의 문명과 문화에서 홍수에 대해 언급한 문구가 정확히 272개 발견됐습니다. 모든 고대 기록들과 목격자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방주 얘기는 단지 오래된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 중 널리 알려진 것이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 얘기는 그것과는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에서 너무나 우연하게 그 지지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1800년대 중반 직업이 조각사인 조지 스미스는 점심시간이면 늘 대형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나는 고고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물건들이라면 끝없는 매혹을 느꼈습니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고대 아시리아의 유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가본 일은 없었지만 나는 중동 문화에 관한 한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었고 그 분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자주 드나들던 스미스는 그의 지식과 열정에 감동한 박물관 관장과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스미스에게 특별한 일을 제의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고대 도시 니느바에서 발굴된 서령문자 점토판 25,000개 조각을 맞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내 인생은 이 고대의 점토판을 맞추는 데 바쳐졌습니다. 그것은 그림 맞추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했습니다. 내가 해석해낸 점토판의 글자 내용은 고고학 분야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1872년 10여 년의 작업 끝에 스미스는 큰 홍수를 견뎌내고 산 위에 멈춘 배에 대해 기록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 얘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알려진 이 점토판에 적힌 얘기는 성경의 노아 얘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얘기가 허구적인 전설이 아닌 그 이상임을 의미했습니다. 조지 스미스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은 과학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여 방주와 그 발견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가 큰 홍수를 경고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도 구경꾼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조롱하느라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심이 공포로 바뀌고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한 것조차 잊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8명 사이에도 불안이 싹텄습니다. 폭풍이 계속되는 오랜 동안 하늘은 어둡고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햇살은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햇빛이에요. 모두들 빨리 와보세요. 이거 보세요. 햇빛이구나. 창문을 열자. 오래 기다렸어.
그럼 방주에서 이제 나갈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거다. 사실 그들은 7달 더 방주를 타고 표류해야 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뿐이었지만 바다에 있는 수개월 동안 먹이고 돌봐야 할 동물은 수천 마리였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주 안은 바깥의 폭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두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방주에 탄 동물들은 아마도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자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동물들은 동면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덜 먹고 수면을 취했다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노아의 가족은 1년 가까이라도 동물들을 보살피는데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홍수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입니다. 지구상에서 그 사나운 힘으로부터 제외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지구를 뒤덮을 정도의 대홍수가 나려면 10억에 10억 배 되는 입방피트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증거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홍수는 작건 크건 간에 지구가 지닌 속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먼 옛날 홍수가 났었던 흔적들은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50일 동안 온 세상을 물로 뒤덮었던 엄청난 홍수에 대해서는 믿질 않습니다. 전 세계를 물에 잠기게 한 거대한 홍수에 대한 폭넓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 중 대부분은 바로 화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헤엄을 치는 모습으로 묻힌 동물과 물고기 화석들이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갑작스러운 재난의 순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죠. 헤엄치는 자세의 동물 화석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네브라스카의 화산재 속에 묻혀있던 코뿔소, 하마, 얼룩말 화석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공포에 질린 물고기가 발견됐는데 지느러미는 긴장되고 눈은 튀어나왔습니다. 또 다른 화석 무덤은 독일의 카이젤탈에 있는데 식물들과 각기 다른 기후지대의 곤충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화석들은 순간적으로 매장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온 인류를 멸망시킨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 문명이 남긴 인조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석의 기록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홍수 이전에 인조물이 발견된 일이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이 쇠주전자는 지금 알칸사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토마스 오클라호마 시립발전소에서 석탄 조각 속에 박혀있는 채로 1912년에 발견됐습니다. 이 종은 제가 젊었을 때 버지니아의 한 용광로에서 석탄 덩어리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제가 큰 석탄 덩어리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부서지면서 뭔가가 빠져나왔습니다. 몇 달 후에 저는 이 종을 꺼냈습니다. 이 종은 대략 7인치며 위에는 이교도 신이 있고 그리고 쇠로 된 추가 달려있고 소리가 아직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 종이 2가지 물질로서 노쇠와 구리로 만들어졌고 또 비소, 나트륨 그리고 안티몬이라는 지금 미국에는 없는 비금속도 한데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됐죠.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4장 24절에 두발가인은 구리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말 속에 이 이교도 의식을 위한 종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은 홍수 이전 문명의 물건일 가능성이 높으며 노아의 홍수에 휩쓸려 석탄 속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고대에 만들어진 이 망치는 원래 텍사스 중부 발란트 업리프트 부근에서 1934년 6월에 발굴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텔 연구소로 가지고 왔죠. 월석을 분석하는 바로 그곳이죠. 성분 분석 결과 이 망치는 96.6%의 철과 0.74%의 유황, 2.6%의 염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오늘날의 대기 조건 아래서는 염소와 고체 상태의 철이 결합될 수 없다고 합니다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금속 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설명을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홍수 이전의 대기 상태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전 노아 시대의 환경 조건 속에서 이 망치는 두발가인과 노아의 세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전 세계적인 홍수 속으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가 좌초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렛 산은 어떨까요? 아라렛 산도 다른 모든 산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듯 물속에 잠겼었다면 그 실질적인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아라렛 산을 볼 때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 5,000m의 이 화산이 한때 물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아라렛 산 위 높은 곳에 필로우 화산암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필로우 화산암은 녹아 흐르는 용암이 물속에서 땅 표면 위로 분출될 때 형성되는 독특한 암층입니다. 이것이 산이 한때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아라렛 산 위의 소금 결정인데 이것은 물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금 결정체는 4,000m의 고도에서 찾아낸 것인데 적어도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경계선까지는 이 산이 어느 한 시기에 물 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 세계적인 거대한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얘기를 둘러싼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듯합니다. 온 땅을 뒤덮은 노아의 홍수는 40일을 밤낮으로 내린 전설적인 비와 함께 가장 드라마틱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성경 얘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홍수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몇 가지 곤란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떻게 온 땅을 뒤덮을 만큼 물이 불었을까요? 또 홍수가 끝난 후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우리는 적은 양의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물은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을 6m가량 잠기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지구주위에 만들어 놓은 궁창 혹은 하늘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궁창 위의 물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홍수 이전의 시기에는 수증기층이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비구름과 비슷한 것으로 지구의 기후를 온화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지구 주위를 수증기층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생각은 다소 믿을 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증기층은 태양계 행성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금성과 목성 그리고 토성은 모든 수증기층과 두꺼운 가스체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지구에 그런 수증기층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얼마만큼의 비가 내릴 수 있었을까요? 세계를 홍수로 뒤덮기에 충분했을까요? 수증기층은 즉시 최대 12m 정도의 강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홍수 또한 화산 폭발로 인해 터져나온 물도 40일 내내 폭우가 내리게 할 정도의 양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점차 약해지면서 현재의 기후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대홍수가 일어나게 한 물의 수원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폭발로 인해 터져나온 지하수와 하늘의 수증기층에서 내린 비, 그리고 육지로 넘쳐 흐른 이미 바다에 있었던 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지 않는 현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그 해답을 우주 저 너머에서 찾을 것을 권유합니다. 달과 태양계 행성들을 관찰해보면 다수의 행성이 유성우를 맞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식 정도가 높은 지구에서도 100여 개 이상의 고대 운석 자국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가 1년에 큰 지각 변동을 초래했고 그 결과로 대홍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런 지각 변동과 유성 이론은 홍수의 명확한 이유로서 가장 신빙성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이 설명은 주요 산맥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으로 탄층과 유층 그리고 빠른 속도의 대륙 이동도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해저 표면엔 거대한 해구들과 수백 개의 계곡과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퇴적층과 또 대부분의 화석들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얼어붙은 맘모스도요. 빙하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륙의 계곡들,
특히 그랜드 캐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에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대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밑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 때문에 대서양 중앙에 솟아오른 해령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육중한 대륙 지각은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여 시속 약 72km까지 도달한 후에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압축되고 구부러졌습니다. 아래쪽으로 구부러진 해양 지각 때문에 해구를 형성했고 위로 구부러진 부분은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미끄러졌으니까요. 해양 플레이트가 해령에서 미끄러져 내리면서 매우 깊은 해저 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으로 홍수의 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대륙 위에 생겨난 오목한 그릇 모양으로 가라앉은 부분에는 당연히 물이 가득 고이게 됐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머나먼 과거에 일어났던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의 대홍수 얘기를 세밀한 부분까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오랜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언제쯤 홍수의 물은 사라지게 될 것인지, 자신들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마른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불안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약 마른 땅이 있다면 이 새가 찾아낼 거다. 처음에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내서 어딘가 마른 땅이 혹시 있는지 알아보게 했지만 새는 물 위에 뜬 먹이를 주워 먹으며 그저 날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노아는 그 다음엔 비둘기를 보내어 홍수의 물 위로 표면을 드러낸 마른 땅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내려앉아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얼마 후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이번엔 부리에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홍수의 물이 줄어들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방주는 수개월 동안 폭풍이 그치고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며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방주는 아라렛산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된 지 8달이 지나고 다른 황폐된 산의 정상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위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들과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방주는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요 집이었습니다. 10달째가 됐을 때 노아는 드디어 방주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창구 문을 열고 그 커다란 배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지붕 위로 올라가 방주가 어디서부터 와서 이곳에 멈추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황폐된 주위의 풍경은 홍수가 휩쓸고 간 파괴의 자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떠나도 안전하리라고 느낀 것은 거의 60일 이상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위에서 보낸 시간은 모두 365일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다시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신뢰는 훌륭한 행위였고 그 믿음은 넉넉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시는 그러한 파멸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늘의 무지개가 드리워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감동적이고 극적인 시련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일어난 시기와 하늘에 드리워진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주어진 날짜들은 모두, 특히 노아에 관한 날짜들은 달과 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천문학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지식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노아가 하늘에서 본 것을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기원전 2345년 5월 14일 일요일이며, 또 성경의 서술을 바탕으로 노아는 방주에 오른 지 365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지 이틀째 되는 날, 그는 제단을 쌓았고 하늘에 커다란 활 같은 모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해 하늘을 검토해보면 해돋이 때 일식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현상이죠. 컴퓨터는 노아가 이 특별한 날에 하늘에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제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서 보십시오. 노아가 모았던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평선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선 밑에 있는 것은 지평선 밑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본 것이죠. 지평선 위에 노아가 봤던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큰 점은 태양입니다. 이 점을 새벽 4시 44분으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5시 8분 해가 솟아오르면서 그와 동시에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을 잘 살펴보세요. 5시 22분으로 옮겨가면 하늘에 호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이죠? 아름다운 무지개가. 자, 이제 새벽 5시 30분으로 옮기면 다시 사라지기 시작하는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훨씬 더 멋진 광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오면서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이죠. 노아는 이 광경에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서구의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컴퓨터상으로 노아가 그 특별한 날에 보았던 것을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커다란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덮친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이상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순종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방주를 만드신다면 당신은 노아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노아의 방주 탐색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봉우리 위에 그 중심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렛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산과 그 끝없는 도전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아라렛산을 15번이나 오른 지질학 교수 모리스 씨를 방문해 봤습니다. 세계의 많은 산을 올라가 봤지만 제 생각엔 아라렛산은 매우 험합니다. 제가 올라가 본 산들 중에 최악이죠. 사실 남쪽에서 이 산을 보면 완만한 화산추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쪽에는 아호라라고 불리는 몹시 험한 협곡이 있죠. 그 협곡의 높이는 그랜드 캐년의 약 1.5배이고 수직의 바위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도저히 타고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만년설로 뒤덮여 있고 만년설은 항상 화산층을 침식시키고 있죠. 그와 동시에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매일 오후 산 위에는 눈보라가 치고 때로는 시속 160km 이상의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길한 전설도 등산에 따르는 치명적인 위험도 굳게 결심한 구도자들을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아라렛산에 도전해왔습니다. 우리는 갈대아의 대제사장이자 역사학자인 베로수스가 기원전 475년에 그 장소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빙하의 높은 곳에 놓여진 방주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장면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의 역사를 기록한 기원전 30년의 이집트 역사학자 아라마누스도 아라렛산에 머물러 있는 방주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 헤로당의 전기작가였던 니콜라스 다마스코스도 아라렛산의 정상에 있는 방주에 대해 언급했고 방주에 쓰인 목재들이 그곳에 여전히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약 2000년 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명한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과 목격자들에 의한 증언은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세계 각 지역 간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 문명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고 그와 더불어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됐습니다. 1829년 러시아 태생의 독일인 의사 프리드리히 페롯은 기록상 아라렛산을 오른 최초의 서구 탐험가가 됐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페롯은 소련 아르메니아의 에치미아진이 있는 아르메니안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18년에 노아의 방주에서 가지고 온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페롯은 그 나무 십자가는 세로가 30cm, 가로가 22cm이며 갈색을 띠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치미아진을 떠나 페롯은 산을 2100m가량 올라 그곳에 있는 아호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성 야곱 수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방주에서 가져온 고대 필사본과 유물을 보았습니다. 1840년 6월 페롯이 탐험한 지 11년 후에 아라렛산은 엄청난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수도원과 2000여 채의 집과 건물 대부분이 지진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성야곱 수도원과 그 안에 있던 유물들은 산사태로 무너져버린 바위 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생존자들은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고 험악한 계곡이 된 아호라 협곡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방주를 찾으려 했던 사람 중 적어도 몇 명은 실제로 방주를 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이 많은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를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라렛산 위에 방주가 있다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을 연구했습니다. 지난 350년 동안의 많은 목격담들은 상당히 자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격 사례 중 34개를 비교했는데 목격자들 사이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일관성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이 기록들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격자들의 기록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했다고도 할 수 있고, 방주 혹은 어떤 커다란 나무배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 중 단 하나만 사실이어도 말이죠. 1833년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터키 정부는 아라렛산으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산 위 4200m 지점에 빙하 밖으로 대단히 오래된 배 앞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배의 크기를 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조사단은 다수의 동물 우리와 새장이 그 거대한 배 안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불행히도 터키인들의 보고는 당시에 크게 유행했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1902년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반호수 출신의 8살짜리 아르메니아 소년이 기록상 가장 어린 방주 목격자가 됐습니다. 어린 조지는 그의 삼촌과 함께 아라렛산에 올라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따뜻했기 때문에 방주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어린 소년과 아저씨는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방주는 정말 컸어요. 이제까지 본 어떤 건물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아저씨는 날 방주 위로 올려주려고 했지만 위에 닿기 위해선 바위를 가져와야 했죠. 조지는 번쩍 들어 올려져서 배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부터 방주를 찾아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드디어 그 위에 정말로 서 있었던 겁니다. 지붕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부러진 조각들이 있긴 했지만 방주는 여전히 매우 단단했습니다. 가운데 솟아오른 부분의 옆면에는 창문 같은 구멍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조지 하고피아는 그가 본 것을 고고학 사파가인 엘프레드 리 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위로 조지 하고피아는 그의 삼촌과 함께 올라와 4년 동안의 가뭄으로 해서 완전히 드러난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쪽 면을 쭉 따라 있는 나뭇결을 보았고, 나무 못으로 훌륭하게 짜 맞춰진 이음새도 보았죠. 그는 나무 결의 색깔도 볼 수 있었는데 돌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만든 나무로 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아라렛 산 비탈에서 모아진 이 나무 기둥과 널판지 조각들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갖게 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방주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대단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곳 빙하에 커다랗게 갈라진 틈이 생겨났고 큰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방주는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 방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비 중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어째서 방주는 한 개인에 의해서 목격됐을까요? 다른 이들이 방주를 찾으려 했을 때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주를 보았다는 이따금씩의 보고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의 인공위성에 의해 1986년 8월에 찍힌 겁니다. 사진을 보면 아라렛산은 1년 내내 언제나 유리 같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라렛산에도 물론 계절에 따른 변화는 있습니다. 방주를 목격하는 것은 늦여름의 따뜻한 몇 달간 8월이나 9월 정도의 그 변화가 급격히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가끔 몇 년마다 온난한 기후가 반복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산 정상에 덮인 눈도 조금 녹아내립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기후가 따뜻한 이 기간 동안 방주는 보이기만 하거나 혹은 접근까지 가능할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찾으려고 오는 탐험대는 얼어붙은 방주 바로 위를 방주가 거기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1916년 방주 목격의 역사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몇 명의 비행사들과 함께 아라렛산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새로운 고성능 엔진이 설치됐는데 나는 그 테스트 비행을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산 위를 선회하다가 나는 시커먼 구조물을 목격을 했죠. 거대했습니다. 전투함 크기 정도였어요. 이상한 모양의 배였지만 둥그스름한 윗부분이 달린 분명한 배였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거대한 배의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탐험의 보고서와 사진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실됐거나 크레므린의 비밀 창고 속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메간 버틀러는 워싱턴시의 네그너리 게이트웨이 출판사의 수석 편집인으로 최근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러시아 황제 딸의 인생 역정을 다룬 책입니다. 1916년에서 1917년 사이에 방주를 찾아 나선 러시아 탐험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가는 러시아 황족의 마지막 한 사람인 아나스타시아를 찾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작가가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의 아버지인 황제가 아라렛산으로 탐험대를 보내어 노아의 방주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게 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작가는 몹시 놀랐어요. 아나스타시아는 탐험대가 보내온 사진과 보고서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접었다고 했죠. 최근에도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닉슨에서부터 레이건까지 4명의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나는 UPI 기자로서 항상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대통령의 활동들을 취재하는 백악관 사진 기자였죠. 일이 있던 날 나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와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죠. 우리는 폴란드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샤의 신년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가 터키 동부 상공위를 날고 있을 때 우리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소련 미그 제트 전투기가 우리를 에스코트하고 있던 그 순간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난 봤죠. 그 험한 산의 중턱쯤에 커다란 검은 배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배의 일부분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1943년 중동 지역에 파견된 기술자 에드 데이비스는 한 민간인 젊은이와 친구가 됐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아바스 아바스로 그곳에서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그의 친절을 아라렛산 위에 노아의 방주로 그를 데려다주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때는 방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먼저 방주가 있는 곳에 가본 다음 다시 와서 저와 가겠다고 했지요. 2-3개월 후에 그는 돌아왔죠. 배를 볼 수 있으니 갑시다 하더군요. 우리는 2m 간격을 두고 커다란 밧줄로 서로를 연결해 묶었습니다. 난 내 평생 그곳에 올라갔었던 그때만큼 춥고 축축하고 배고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게 방주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푸른 바위 덩어리 같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뒤로 가서 방주의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힘이 어디엔가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존재했죠. 그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에드 데이비스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그의 인도자가 그에게 그것이 방주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아라렛산 위에서 본 것이 신성한 노아의 방주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 데이비스 같은 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작가이자 방주 탐색가인 레리 윌리엄스의 의견도 같습니다. 에드 데이비스 씨의 노아의 방주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뿐만 아니라 에드 데이비스 씨 본인도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물을 찾거나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를 찾는 사람들 얘기를 출판합니다. 따라서 유적지와 얘기들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여행하죠. 제가 배운 한 가지는 그 얘기 중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레리 윌리엄스가 에드 데이비스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사업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뉴멕시코의 아부케르크로 가서 경찰계에서 15년간 경험이 있는 거짓말 탐지기 최고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에게 에드 데이비스 씨 얘기를 했더니 그가 말했죠. 레리, 30분만 이 사람하고 있게 해주면 실토하게 만들겠네. 긴장된 2시간이 흐르고 전문가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레리, 에드 데이비스가 무슨 산에 갔었는지, 그게 노아의 방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말할 수 있네. 에드 데이비스는 배를 봤고 에드 데이비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아멧 알리 아슬란 박사의 경우에서 목격은 신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슬란 박사는 터키 신문의 워싱턴 지국장이며 이전엔 미국의 소리 방송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렛 산을 아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라렛 산과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 사이에 있는 터키 마을 아랄릭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랐죠. 나는 아라렛 산 정상을 50번 이상 등반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나바라, 우주인이었던 죽은 짐 어윈 같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탐험가들처럼 말입니다. 1989년 나는 아라렛 산 북쪽을 올라갔습니다. 아우라 협곡의 반대편이죠. 거대한 빙하와 위험스러운 크레바스가 널려있는 아라렛 산을 오르는 가장 위험한 길이죠. 터키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라렛 산의 특별한 지역을 조사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죠. 나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나타난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그 지역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얼음과 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m쯤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크레바스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을 때 약 60m쯤 떨어진 곳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정상 바로 약 600m 아래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장의 객실같이 보였죠. 나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쭉 곧은 납작한 기둥들도 볼 수 있었고, 그건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죠. 내가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노아의 방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증명해 보일 수도 질문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에 산에 올랐지만 그들의 얘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20세기의 민간인과 군이 공중에서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예들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조지 하고피안, 에드 데이비스, 그리고 아멧 아슬란 등 목격자들의 진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실제로 방주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진술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라렛 산 위의 방주의 위치입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렛 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 8월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하던 중에 우리는 아라렛 산 북쪽 기슭의 빙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방향의 물체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바오 일행이 빙하 속에서 물체의 형태를 볼 수 있었던 곳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진을 컴퓨터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본래 물체를 컴퓨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물체의 모습을 컴퓨터로 확대해보면 이 물체가 직사각형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곽선이고 물체는 벼랑 밖으로 뻗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사람이 만든 물체입니다. 만약 미 CIA와 국방성이 스파이 위성이 터키 동부를 찍은 정찰 사진들을 공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공군의 작전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 서류 중에는 지금 노아의 방주 사진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라벨까지 붙여져 있지요. 우리 정부가 노아의 방주 지역의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공개하면 우리의 스파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가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노아의 방주를 찾는 데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스팟이라는 위성이 찍은 사진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스팟 위성이 지구 표면에서 880km 상공에서 찍은 사진은 물체의 크기를 최소 10m 오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과의 걸프전에서 미군 전투 조종사들이 사용한 정찰 사진의 출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개로 뒤덮인 산의 약 150m 상공에서 찍은 사진으로는 판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지구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3차원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포착하면 더 정확히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스팟 위성 사진을 테스크라는 보스턴의 회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은 3차원 지형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응용정보기술 기업입니다. 인공위성이 지적한 장소에서 방주를 찾아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모델에서 우리는 약 320km 거리에서부터 아라렛 산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경에 보이는 것은 작은 아라렛 산입니다. 두 산에 가까이 다가가면 비행 행로를 두 산 사이를 날며 아라렛 산 주위를 선회하도록 조정해 놓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산 위의 빙하들과 북쪽 기슭에 있는 아호라 협곡의 깊은 고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협곡 위쪽은 방주의 목격지입니다. 아호라 협곡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아라렛의 만년설 경계선까지 쭉 이어져 있는 험준한 곳입니다. 만년설은 아라렛 정상의 봉우리 위까지 계속됩니다. 아호라 협곡으로 돌아와서 어비치 빙하를 지나 목격자들과 인공위성에 의해 방주의 일부분이 발견됐던 두 군데를 자세히 조사해서 그 장소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팟 인공위성이 지적했고 2명의 다른 성공한 탐험가가 찍은 사진에서 그려졌던 지점 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국방성의 인공위성과 목격자들, 사진 기자들에 의해 목격된 대로 아라렛 산 위 노아의 방주 위치를 정확히 집어내려 합니다. 이 컴퓨터 작업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은 스팟 위성이 포착한 아라렛 산입니다. 이 S점의 크레바스는 깊이가 450m, 넓이는 28m죠. 가운데 선명히 한 물체가 보입니다. 바위 벼랑에 걸쳐있는 채로 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스팟 사진을 클로즈업하면 이 물체의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바스의 바위 벼랑의 윤곽을 나타내는 회색 픽셀이 보입니다. 이 지역에 눈 밖으로 뻗어나온 벼랑에 걸쳐있는 물체가 하나 보입니다. 각 픽셀은 9m이므로 이 물체는 폭이 약 24m이고 눈 밖으로 약 27m쯤 나와 있습니다. 스팟 위성 사진과 헬리콥터 사진을 확대해보면 이 직사각형 물체는 자연적인 지형물의 일부가 아닙니다. 국방성 위성의 정보에 따르면 이 물체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발견이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호라 협곡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부 끝에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 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그가 직접 탐험하여 그 장소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이 놀라운 발견을 공개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어윈은 아라렛 산으로 다시 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주인 제임스 어윈의 우주 탐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또한 그와 네덜란드 국영 텔레비전의 공로로 세계는 이 놀라운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고자 했던 어윈 자신의 열정도 만족됐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지으며 영웅적인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했습니다. 최근의 과학과 현대 기술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말해왔던 얘기들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 산 위에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왜 하나님은 방주를 보존해 왔으면서도 이 긴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숨겨지도록 하셨을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와 같은 때를 위해 방주를 남겨놓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시기 바로 전 그때와 두려울 정도로 비슷한 오늘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